카르타고는 멸망해야만 합니다. 기원전 200년경 로마가 카르타고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카르타고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는다면 두고두고 로마의 위협이 될 것이라 주장한 가토 장군의 연설문 중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약 2000년 뒤인 21세기 마크 저커버그가 다시 인용하게 되는데요. 2011년 구글이 페이스북을 겨냥해 구글 플러스라는 SNS를 출시했을 때였습니다. 당시 페이스북은 SNS의 강자였지만 아직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Gmail로 전 세계 이메일 시장을 평정한 구글의 SNS 진출은 페이스북에게는 생사의 갈림길을 의미했죠. 그래서 저커버그는 페이스북 직원들을 한 군데에 모으고 카르타고는 멸망해야 합니다 라는 연설과 함께 락다운을 선언합니다. 락다운이란 경쟁 기업에 의한 위협에 맞닥뜨렸을 때 아무도 퇴근하지 않고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는 일종의 전시상태 선언입니다. 물론 실제로 아무도 퇴근하지 못한 건 아니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구글이 SNS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페이스북은 승리하게 되었죠. 저커버그는 스스로도 인정했을 정도로 고대 로마의 광팬으로 유명합니다. 신혼여행을 로마로 간 것은 물론이고 3명의 딸의 이름을 전부 로마 황제의 이름에서 따왔을 정도죠. 그리고 그가 SNS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스탠스는 정복입니다. 로마가 주변국들을 정복하며 제국을 만들었듯 저커버그는 2004년 페이스북을 창업한 이래로 페이스북에 조금이라도 위협적인 경쟁자가 등장하면 곧바로 인수해버리거나 인수가 안 된다면 좋은 기능들을 그대로 카피해 무차별 공격을 가해왔는데요. 그런 저커버그가 스레드라는 새로운 SNS를 출시하면서 이제는 트위터와 그 CEO인 일론 머스크를 향해 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이번 IT 드림에서는 저커버그의 SNS 전략과 스레드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마크 저커버그가 2004년 페이스북을 창업한 이후 경쟁자들을 정복하고 SNS 제국을 만들기 위한 수단은 인수 혹은 카피였습니다. 인수의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인스타그램인데요. 2010년대 스마트폰과 카메라 화질이 발전하면서 SNS의 트렌드도 텍스트 대신 이미지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사진을 공유하는 데특화된 인스타그램은 출시된 지 한 달 만에 사용자 수 100만 명을 달성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일찌감치 위협을 감지한 저커버그는 다음 해인 2011년 인스타그램에 인수를 제안했지만 창업자 케빈 시스트롬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저커버그는 그 다음 해인 2012년 케빈 시스트롬을 주말 동안 자신의 집에 초대하는 등 더욱 적극적으로 설득했고 결국 10억 달러의 인스타그램을 인수합니다. 당시 인스타그램은 창업한 지 2년도 되지 않았고 직원도 13명에 불과했기에 주변에서 우려하는 시선이 많았지만 오늘날 젊은 층이 페이스북을 떠나 인스타그램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을 보면 저커버그는 가장 강력한 적을 손에 넣은 셈이었죠. 또한 2014년에는 왓츠앱을 인수합니다. 왓츠앱은 당시 10대부터 20에서 30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얻고 있던 SNS였는데 젊은 층을 붙잡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던 페이스북이 이를 인수해버림으로써 잠재적인 경쟁자를 제거해버린 것이죠. 이와 반대로 상대가 인수 제안을 거절할 경우 저커버그는 철저하게 카피하는 것으로 대응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트위터입니다. 2008년 저커버그는 트위터에 인수를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끈질긴 설득에도 불구하고 당시 트위터 CEO였던 잭 도르시가 이를 거절하자 페이스북은 트위터의 주요 기능이었던 해시태그를 카피하고 사람들이 많이 다루고 있는 주제를 나열해주는 트렌딩 기능을 카피하면서 트위터의 영역을 잠식해 나갔습니다. 저커버그의 카피 전략의 두 번째 재물은 스냅챗이었습니다. 스냅챗은 인스타그램처럼 사진을 공유하는데 특화되어 있었고 특히 젊은 층에게서 인기가 많았는데요. 젊은 층이 페이스북을 이탈하는 것 때문에 고민이었던 저커버그에게는 눈의 가시나 다름없었습니다. 2013년 저커버그의 인수 제안을 스냅챗에서 거절하자 그는 철저하게 스냅챗을 카피합니다. 스토리, 슬링샷 등 총 11가지의 기능을 카피해 페이스북에 적용했고 그 결과 스냅챗은 아직까지도 고전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커버그는 인수 혹은 카피 전략으로 SNS 시장을 정복해왔고 이를 로마 제국에 빗대어 SNS 제국이라고도 불렀는데요. 그런 그가 올해 7월에는 트위터를 카피한 새로운 SNS
스레드를 출시했습니다. 사실 트위터는 사회적,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SNS이긴 했지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으로 무장한 그의 SNS 제국에 비하면 한없이 작았고 심각한 위협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2022년 10월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머스크가 각종 유료화 서비스나 게시물수 제한 등 새로운 정책들을 도입하자 이에 불만을 가진 기존 트위터 사용자들이 대거 이탈하는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었죠. 트위터 정책의 혼선과 사용자들의 이탈은 저커버그에게는 트위터의 영역을 정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60명도 되지 않는 소수 정예의 별똥대를 만들고 7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트위터의 카피캣, 스레드를 만들어 출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커버그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넌 뭐야 라고 따지는 가짜 스파이더맨 사진을 올리며 머스크를 도발하기도 했는데요. 스레드는 짧은 글을 적을 수 있는 텍스트 중심의 앱으로 기능이나 디자인 등 모든 부분에서 누가 봐도 트위터를 카피한 앱이었기에 트위터 CEO 일론 머스크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고 두 사람의 기싸움은 격투기 대결로도 이어졌습니다. 스레드는 이런 화제들로 유명세를 타면서 출시 5일 만에 가입자 1억 명을 돌파하는 등 초기 사용자 수는 충분히 확보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지금 호기심으로 가입한 사람이 많았던 것인지 스레드 사용자 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일론 머스크에게는 희소식일 텐데요. 하지만 트위터 또한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뒤 X로 이름이 바뀌고 각종 정책이 바뀌며 사용자들이 혼란을 느끼고 불만을 가지는 등 취약한 시기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과연 스레드와 트위터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SNS 제국을 만들기 위한 저커버그의 트위터 정복 계획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IT의 스토리를 더하다. 지금까지 IT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